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실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창피했던 기억, 미안했던 상황, 뭔가 손해를 봤던 일. 누구에게나 실수가 좋은 기억일 리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실수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결승에서도 승패를 가르는 건 그 월드 클래스 수준 선수들의 실책 하나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만약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면 그 오만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차디차고 비인간적인 금속성이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겸허해지고 새롭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고 말이죠. 완벽한 사람보다 사실 계속 실수하면서도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24년도의 첫 주가 다 흘러가고 있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 함께 찾아가는 날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개정 또 공매도 금지의 연장 가능성까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증시 관련해서 또 투자자 어떤 자본시장에 더 친화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정책들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좋을지 같이 좀 토론해 보시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연합체 브릭스에 공식 가입을 했습니다. 과연 미국을 포함한 G7의 대항마가 될지, 이 브릭스라는 단체가 몰고 올 국제정세 판도는 어떻게 될지 이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이것 가맹점 1000곳을 조사해봤더니 이 매장을 창업하는데 평균 1억 5,9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 그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평균 3년 6개월은 돼야 한다 하고요. 업종별로는 제빵, 그러니까 제과점 여는데 2억 6,300만 원. 안경점을 열려면 2억 2,300만 원으로 비교적 돈이 많이 드는 편이었고요. 피자, 한식, 커피 등의 외식업은 1억 원대 중반. 가맹점 수가 요즘 엄청 많아졌죠. 편의점, 치킨 이런 데는 한 1억 원 초반 정도로 상대적으로 창업 비용이 낮았습니다. 퀴즈는 요겁니다. 문제는 본사가 가맹점에게 상표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 반대로 가맹점주라면 이 본사에게 가맹 본부에게 여러 노하우와 재료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 그걸 말하죠. 5글자입니다. 5글자. 외래어이고요. 스포츠에서도 어떤 구단에서 평생을 뛰거나 그 구단을 상징하는 선수를 땡땡땡땡땡 스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체인점은 아닙니다. 체인점은 아니고 체인점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5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함께합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자본시장 정책 몇 가지 좀 같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선은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데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금융투자소득세가 뭔지
요것부터 좀 누가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변현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를 먼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뭐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이제 과세하는 이제 세금인데요. 네. 그거 줄여서 이제 금투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를 해서 이득이 나면 그 차익이 플러스가 되면 여기에 이제 과세. 우리 집 팔 때 네. 양도소득세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손실을 보면 양도소득세죠. 내지 않고요. 이게 2020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원래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 재작년 말부터 문제가 돼서 유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2년. 그래서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네. 1월 2일이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이거 여기 이제 자본시장 그렇죠. 거기 이제 참석을 해서 증시 개장식에 참석을 했죠. 얘기를 했죠. 폐지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논란 아니면 뭐 여러 이제 토론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되게 뭐 거래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고 해서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낼 거냐라는 건데 네. 연간 기준으로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수익의 20%를 과세를 하고요. 3억 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율이 올라갑니다. 25%로 네. 세율이 올라간다라는 점 참고로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방세 포함하면 22% 조금 더 혹은 붙죠, 그러면. 27.5%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 이 세율이 이제 덧붙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기자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폐지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박수희 기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사실 좋아할 사람도 없습니다만 네. 소득이 있는 건 세금이 있어야 되고 이 주식도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지금도 양도세가 있죠. 그게 이제 대주주에게만 종목당 10억 원이었다가 지난 연말에 50억 원을 올렸던 이 양도세가 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어떤 보유 주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익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인데 사실상 이제 양도세가 전면 과세가 되는 전면 거죠. 과세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제반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 시장을 둘러싼 어떤 제도들이 미국이나 이런 우리가 바라보는 선진 시장에 걸맞지 않는 제도들 공매도도 그렇고요. 뒤에 나오는 상법도 그렇고 이런 제도들 때문에 사실 이런 세금 문제들이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시기상조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금 이 양도세와 함께 상법 개정이나 공매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박수희 기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시행 쪽으로 네. 좀 찬성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그거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예전에 이제 소득세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이런 그러니까 조세저항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이제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이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소득세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내가 물건을 이렇게 넘겼을 때 차익 부동산 같은 데서 나오는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사실 이렇게 금융투자 소득세가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기재부 출입했었을 때 네. 김동연 부총리 시절에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그 전에 이제 운이라는 걸 띄우죠. 정부에서 네. 슬쩍슬쩍 기자들한테 말을 흘려가면서 여론 동향을 좀 살피고 그냥 그리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에서 뭐 금투세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보다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들한테는 의견 한번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법안을 만들 때나 이게 되게 국민들한테 밀접하게 다가오는 과정에서 이게 처음부터 잘못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처음 절차를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옳은 절차대로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입니다. 반대. 염현석 기자는 이제 폐지가 돼야 된다. 네네. 자, 그리고 손석구 평론가는요. 저는 조건부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시행이 됐었을 때에 다가오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험난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결국에는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저희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구조고 이제 간접적으로 거래세 같은 걸로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구조인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에 대한 어떤 과세는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거래하는 거에 대한 세액 부담은 낮춰야 된다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게 이제 뭐 미국 증시라고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세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0.002 몇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처럼 이제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도 하거든요. 다만 조건부라고 한 거는 주식 같은 경우만 보면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별도로 두고 세제 혜택을 주고 분리과세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완책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찬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있어야겠지만 세금을 낼 만큼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구할 때도 어디 잔디구장 빌리면 그 사용료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여기가 자갈밭이에요. 자갈밭에서 사람들이 돌 골라내고 막 무릎 깨지면서 축구하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딱 정부가 나타나는데 여기 공유지니까 축구장 사용료 내십시오. 근데 이거 상암 월드컵 구장 정도의 사용료를 내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자갈밭에서 축구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미국 시장이라든지 선진 시장으로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준의 잔디구장을 깔아놓고 이용료를 받자. 제 생각은 또 그거거든요. 반대. 그럼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지금은 시기상조다. 의도한 건 아닌데 2대이네요. 네. 저희 네 명이니까. 근데 저는 다시 그냥 기계적 중립으로 돌아갈게요. 결국에 다들 비슷한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의 시점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함께 좀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간단히 이 금투세에 대해서 네. 개인적인 전망을 말씀드리면 아까 염현석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고 2025년 그렇죠. 1월 이렇게 됐잖아요. 원래는 23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였다가. 예, 부칙에 소득세법 부칙에 이제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결국 이거 대통령이 폐지하겠다라고 했지만 폐지를 하려면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저는 이거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정부 차원의 시행령으로 뭔가 손을 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소득세법 본체를 다시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융자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을 덜어내야 되는 건데 이게 국회에 통과를 해야죠. 예,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총선 상황이 지나서 사실 총선 전까지는 국회가 이런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게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부칙을 손을 대서 추가 유예를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엔 국회에서 네. 합의가 또 돼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정현 님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되면 금투세 내고 종합소득세를 또 내나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따로입니다. 따로. 그러니까 배당과 이자에 대해서는 15.4% 세율을 내고요. 이거 원천징수가 되고요. 만약에 그게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뭐 30%대, 40%대까지도 이제 세율이 올라가 버리고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그거랑 별개로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주식 매매 차익이 생겼을 때 22% 내지 27.5%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돈을 또 내게 된다라는 근데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하는 거는 네. 이 양도 만약 주식만 놓고 보면 이제 양도소득이 부과되는 기준은 갖고 있는다고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양도했을 때. 양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팔아서 차익을 남았을 때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넘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니까 이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갖고 있다 해서 보유세 개념으로 이게 과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네.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반대급부가 있는데 원래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그러니까 양도세 전면 과세를 추진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계단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그러니까 그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안 낮추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0.1%대까지 지금 낮추려고 했다가 지금 어쨌든 지금 대주주 기준도 50억으로 상향이 됐고
뭐 주식 양도 그 금융투자세도 어쨌든 대통령께서 어떤 폐지 추진하겠다라고 좀 화두를 던졌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세도 원래 여야 합의로 낮추기로 했던 부분이 사실 그대로 지켜질 리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증권 거래세는 이제 다시 안 낮추고 다시 뭐 올리거나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건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래세를 낮춰서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정말 빈번하게 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해서 과연 수익을 더 많이 내는가. 그 반대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 많이 샀다 팔아 해서 좋은 곳은 이제 증권사들인데 그들의 이제 모임이 또 국회에다가 입법에 대한 정책 건의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거는 아닌데 왜 우리 시장은 투자가 아니라 자꾸 매매를 권하게 될까라는 좀 생각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금투세가 요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행을 앞두면서 계속 더 문제가 커지잖아요. 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 제 기억이 맞으면 한 500만 명, 600만 명 정도라고 했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고 그 과세 대상자 중에 뭐 600만 명 중에 얼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모수가 이제 600만 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그 보면 한 1,400에서 1,500만 정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숫자가 엄청 늘었어요. 그 숫자가 많이 늘었으면 뭐냐면 여기에 관여를 할 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거죠. 2배 이상 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 2019년에 처음 이 화두를 던졌었을 때 18년 19년에 이 화두를 던졌을 때는 우리 주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봐야 이득 나는 사람들 별로 없었고 저거 해봐야 얼마나 나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주식으로 대박친 사람들을 내 옆에서도 본단 말이죠. 원래는 저거는 TV에서나 보고 이야기로 듣던 사람을 내 옆에서 봐. 얘 10배 먹었대. 이런 거를 들어. 그러면 당연히 주식이 어느 하나의 자산 형성에 대한 이제 수단으로 정말 딱 자리를 잡으면서 주식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증권 사기도 많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반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세금을 매기겠다고 당연히 조세 반항이 저항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우리 합의했으니까 정치권에서 합의했으니까 시작하자.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 거의 가구 수로 따지면 두 집 중에 한 집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거여서 이게 그래서 항상 한쪽에서는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우리 집 일이고 우리 연금의 수익률도 달려있는 일이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 많이 떼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개인 주식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파고 할 때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수익을 보려면 세금 좀 더 붙어서 이제 그 수익 구간에 표기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좀 마음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 금투세가 도입됐었을 때 여러 가지 폐해 중에 하나가 지금 현행대로 도입되면 뭐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니즈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뭐 해외 사례도 들어서 얘기를 하던데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금융실명제 썼을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은행에 돈 넣어놓은 사람들이 있을까? 지하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제도가 안착이 되고 나면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이 훨씬 컸죠.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과 비유를 한다면 부동산 보유세 있잖아요. 네. 거래할 때 거래세 있고요. 양도할 때 양도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논란이 되는 거 보유세 부분이잖아요. 특히 네.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 부분인데 이 논리대로라면 세금이 높아지게 되면 그거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만약 주식이 폭락한다. 그럼 보유세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돼요. 보유세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반대로. 근데 그걸 단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초기에 혼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안전장치들 특히 장기 보유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들 이런 장치들을 두고 도입을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큰 혼란을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네. 제도가 안착이 됐었을 때의 득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법이고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박수익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제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개장식에 살때 그 현장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좀 깜짝 놀랐죠. 예, 금투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이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이사회가 의사결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개정도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 제 생각과 똑같았던 게 저는 금투세 자체는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품 개정 같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함께 고민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화두를 같이 던졌구나.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며칠 지나서 보면은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상법을 고치겠다는 거지? 라는 후속적인 것이 정부 부처, 주무부처인 법무부라든지 금융당국이라든지 또는 여당의 누군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의문이에요. 대체 무슨 상법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법 내용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했고 그냥 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이익도 같이 고려하도록 하는 그런 상법을 바꾸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면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저평가 해소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그렇죠.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후속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 대표가 네. 예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지금 맞아요. 이제 상법 그 거래 개정 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고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당 수장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추진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쪽이 포커스가 돼서 추진되는 것 아닐까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저희 성공예감에도 그 민주당 그 이용 의원과 김규식 그 한국 거버넌스 포럼 회장 나와서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민주당 쪽에서 발의가 된 법안인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와 이거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어떤 분이 자기가 투자한 회사 100% 자회사 알짜 자회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따로 떼내서 또 상장을 한다 하더라. 그래서 주주들이 또 이거 뭐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던데 이게 한국에서는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꾸 지분을 뺏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원인이 됐던 건데 그렇죠. 논란의 몇 개 회사가 있죠. 엘모 회사와 카모 회사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데들이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왜 이렇게 주식 장사를 하느냐. 결국 지배주주 회장들 오너 일가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게 과연 이사회 대한민국의 경영진들인 거냐. 그래서 소액주주들도 비례적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상법인 거죠. 근데 그런 취지의 상법이 개정되면 좋은데 이게 제가 좀 예상하는 조금 예감이 드는 게 뭐냐면 제 예감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작년 4월에 이제 국회에서 대중금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8월에 이제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냈고 그게 11월에 국회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두 달도 안 된 시점이죠.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크게 담겨 있는데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물적 분할에 반대할 때 주식 매수천금 부여하는 거. 이거는 지금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위법인 상법의 못을 받겠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자주총을 명시화하겠다. 그래서 전자주총을 통해서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도를 높이겠다.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국회로 불과 한 달 반 전에 넘어왔단 말이죠. 법무부 정부 입법으로 해서. 네. 저는 그래서 약간 느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지금보다는 좀 더 잘 반영되도록 하는 상법 개정 일 수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했던 어떤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이익을 포함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별다른 후속 어떤 상법이다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법무부가 국회에 한 달 반 전에 제출했던 이 상법 개정안이 수준을 놓고 우리가 우리도 대통령이 약속을 했던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자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약간
미약하다. 미약한 걸 넘어서 조금 더 예, 하여튼 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본론을 건드리지는 않고 네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 하겠고요. 김성진님은 금융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가져가면 투자 손실이 원금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면 그 손실도 보전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해 주셨고요. 또 아까 이제 지나갔는데 다른 분이 리스크를 안고 개인의 판단으로 투자하는 것에 세금을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또 올려주셨고 김세용님은 거기에 또 반박을 하시면서 리스크를 안고 개인 판단하는 게 주식만 있나요? 그럼 부동산은 왜 떼나가나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안전장치를 둬야 된다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손해를 보는 그런 이제 그 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분을 이제 그 다음에로 계속해서 2년 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해주는. 5년 동안에 이렇게 손익을 통산해 준다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손익 식의 통산. 안전장치들을 저는 이제 조건부 찬성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식의 이제 그 보조 장치들을 계속 둬야 된다라는 거죠. 금투세에도 손실 2월 공제가 5년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올해 주식 투자 돈을 벌어서 4년 동안 까먹었다. 그러면 5년 동안 동산해서 그거는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기는 하죠. 네. 네. 물론 이게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일단은 우는 금투세 폐지 쪽으로 정부도 띄우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긴 했는데 요거 짧게 한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그 공매도가 원래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금지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거는 뭐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했어요. 그거는 좀 괜찮은 생각 같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식이 많이 오를 때를 보면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그러니까 주식이 좀 체감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를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공정한 링이 구성되지 않는 한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공매도는 그냥 악의 축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난 빌려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빌려준 것처럼 되어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매도를 할 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런 합당한 이유가 살아나야 될 합당한 이유가 다시 생겨야 될지 그거를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손석우 공매도 기자. 찬반 논란이 계속해서 답을 내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논란 끝에 폐지를 시켰고 지금 폐지가 이제 폐지 중이잖아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거래소가 주관해서 이 공매도 관련 토론회가 네.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의견들이 공전을 했거든요. 저는 확실한 무언가 결론을 낼 때까지 속 시원한 결론을 낼 때까지 기왕 이렇게 된 거 폐지를 계속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운을 띄운 거는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요. 자, 퀴즈 지금 나갑니다. 이게 크게 직영점하고 가맹점으로 나뉘는데요. 본사가 직접 운영하면 직영점, 계약을 맺은 점주가 하면 가맹점이죠. 이걸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1억 5,900만 원. 이게 개인 브랜드보다 인지도가 높고 좀 안정적이다. 뭐 레시피나 아니면 홍보를 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이 가맹본부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을 잘 따지셔야 하는데요. 어딨나. 김명희 님이 우리 남편은 몇 번이나 망했나 몰라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네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예, 5208님이 저 오늘 참 힘든데 이대호님이 읽어주시면 기분 좋게 힘내면서 하루 시작할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라고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힘나시죠? 네. 자,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했다가 망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네. 아픈 그래서 경험으로.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그 5글자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여러분.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브릭스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브릭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새롭게 브릭스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이 브릭스가 뭔지, 사우디가 여기에 가입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누가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박수 기자. 예, 브릭스는 뭐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개의 머리 글자를 따서 BRICS 브릭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까지 5개국이 최근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한 거고 사실 브릭스가 세계 경제의 최상위에 있는 G7과는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여기 면면을 보면은 인구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인도, 두 번째 많은 중국, 그리고 면적이 제일 넓은 러시아, 그리고 또 인구나 면적이 전체적으로 다 크고 넓은 이 브라질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남아공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에서는 G7보다 조금 뒤질 수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나 면적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자원까지 이제 완전히 확보해보는 상당히 좀 면면이 쟁쟁한 그런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브릭스라는 이름이 옛날에 골드만삭스에서 네. 그 신흥국가, 투자를 할 만한 신흥국가로 앞글자 하나씩 따서 이렇게 만들었었고 이런 뭐 펀드들도 많이 있어요. 나왔었는데 브릭스 펀드. 이제는 이게 거의 G7에 대항하는 그런 어떤 국제들의 나라들의 단체? 사실 개 모임이랑 비슷한 거죠.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힘을 합쳐보자. 이게 그래서 일종의 G7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거기에 이제 대항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우디의 가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G7이 사실 이제 미국 주도의 그렇죠. 그 연합체고, 브릭스는 어떻게 보면 뭐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미 성향을 띤 국가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이제 사우디가 합류했다라는 거는, 사우디가 전통적으로 그래도 미국 중동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어떤 에너지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친밀도가 있는 국가인 거고, 네. 또 브릭스 가입과 동시에 원래 미국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만 아니었다면 지금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협정 체결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중동 국가 중에서는 어떤 순위파의 맹주로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그래도 괜찮은 국가였는데,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리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힘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세계 원유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인데, 그런 국가가 어쨌든 반미 성격을 띤 연합체인 브릭스에 합류를 했다. 합류한 것만으로도 시사한 바가 크다라고 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미로 돌아섰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사우디는 뭐 여러 경제적 실리라든지 뭐 다자주의 차원에서 브릭스에 가입한 거지 반미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사우디가 브릭스에 가입을 함으로써 브릭스가 얻게 될 어떤 그 힘의 어떤 파워, 균형, 이런 것들은 상당히 채워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G7도 여론에서 그렇고 브릭스도 그렇고 무슨 동맹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안보 동맹이 아니라 무슨 국가적 동맹, 뭐 경제적 동맹을 뭐 확고히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예. 우리끼리 뭐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의 정도인데, 뭐 일종의 G7 협회 같은 거죠, 협회. 그렇죠. G7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예를 들어 뭐 G7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여서 앞으로 좀 세계 정세를 어떻게 이끌어가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요. 뭐 하면은 뭐 선진국들의 그렇죠. 모임이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탄소 중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더 할까? 그래서 미국 나 싫은데 뭐 이렇게 트럼프 때는 했었고, 서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조금 더 챙겨가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제 브릭스에 이런 5개국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 특히 사우디 같이 들어온 거는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좀 반대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얘네들까지 다 끌어왔나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를 불리기 위해서. 사실 그게 아니어도 오펙 플러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분명히 러시아라든지 사우디는 접점이 있고요. 최근에 중국은 사우디랑도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이제 외교 관계 폭을 되게 넓혀가고 있는데, 다시 또 이런 걸 브릭스라는 하나의 단체 같은데 이제 또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서로 다 모여서
좀 힘듦을 극복해 보자. 근데 사우디는 예전에 뭐 미국이 뭐 달러를 품고 석유를 수출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부를 챙겼다고 하지만 네. 이제 석유도 조금씩 사용량도 줄어들고 석유 시대가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아하. 뭔가 다른 정도의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미국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라는 아까 손평론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라는 발은 또 걸어놓은 채 다른 것도 조금 더. 근데 여기는 모임에 안 끼워주면 잘 안 친하게 해주니까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길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또 존재감을 보여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인 거고요. 근데 그 브릭스 안에 보면 중국도 있는 반면에 인도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인도가 사이가 그렇게 또 썩 좋은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또 인도로 가기도 하고 인도가 이제 대체 시장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사실은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이제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근데 저는 올해 이제 의장국이 러시아인데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브릭스 운영과 관련된 이제 원칙을 얘기한 거에 있어서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자주의 강화를 주제로 해서 브릭스를 운영하는데 정치 안보, 경제 금융, 뭐 문화 뭐 이런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을 했고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브릭스가 지금까지는 뭐 활동 미미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뭐 이제 G7의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그 대항을 하려는 그런 세력체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결심력을 이렇게 구심력을 갖추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1차적으로는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분야에서 굉장히 이 글로벌 파워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서로 협력하지 않을까 이런 뭐 예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원유 시장에서도 대부분 달러로 결제가 되지만 뭐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인다라든지 아니면 브릭스 안의 회원국 간의 어떤 뭐 서로 간의 결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하는 부분 혹은 통화 수합 같은 거 체결을 해서 좀 서로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달러 패권주의에도 이게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긴장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또 이 안에서 위안화 사용을 더 늘리자, 달러 사용을 좀 줄이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원체 경제 대국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정희 님이 이제 그 BRIX 브릭스에서 당의 그 설탕 함량을 이르는 말 뭐 이런 것도 보내주셨고 브릭스 농도가 높으면 이제 달달하다라고 이제 달달한 문자도 보내주셨고 조금 이따 보니까 BRICS 브릭스라고도 또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졌던 용어죠. 용어. 우리한테도 이제 과연 이게 어떤 득실이 있을 것이냐 따져봐야 되잖아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얼마 전에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우리가 사우디한테 져서 좀 가슴 아픈 게 있고 또 반대로 네옴시티 프로젝트 그 거대한 뭐 성벽이라고 해야 됩니까? 건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서울에 44네. 엄청난 그 프로젝트에 우리 건설사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하고 이 사우디의 브릭스 가입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요? 원래 그 네옴시티 같이 그렇게 이제 2030 사우디 프로젝트는 규모가 워낙 커서 한 곳이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산술적으로. 어차피 중국도 가져가야 되고 유럽도 가져가고 미국도 가져가고 우리도 가져가야 되고 거기에서 얼마나 조금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냐의 싸움인데 뭐 중국이 들어갔다고 해서 중국이 자기네들이 뭐 다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건설이라든지 중동 건설 특히 환경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은 건설할 때 그동안에 레퍼런스가 그 시공사를 선정할 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먹어주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온버짓 온타임. 정해진 예산에 딱 정해진 기간에 어떻게든 끝내준다. 이걸로 굉장히 신뢰를 쌓은 만큼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건설사들 그렇게 잘하죠. 네, 이런 걸로 신뢰를 쌓은 만큼 이게 쉽게 뭐 이렇게 브릭스의 가입만으로 쉽게 이게 아성이 무너질 거다. 뭐 그렇게는 보지 않는 게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기자. 생각인데요. 이게 사실 중국이 그러니까 사우디가 중국과 과연 앞으로도 계속 절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은 분분하더라고요. 어쨌든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서먹해진 틈새를 노려서 중국이 굉장히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안보 우산이라는 것을 또 쉽게 이렇게 아예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 중국하고 놀겠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다. 뭐 그런 전망들이 있고 말씀하신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좀 자료나 얘기들을 들어보면 중국이 이제 뭐 소위 1대1로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교통 인프라 구축과 맞물려서 계속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도 있고 동시에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에서 보는 거는 그냥 단순히 건물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기술도 같이 줘. 현지화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또 많이 또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간 서로 점유율 싸움은 있겠지만 뭐 또 우리 기업들도 잘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국제 관계라는 게 힘의 논리 그리고 철저하게 또 이익에 따라서 돈이 되면 친구고 그렇죠. 돈이 안 되면 또 사이 소원해질 수도 있는 거고.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했는데 예. 사우디가 굉장히 환대를 해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홀대했던 거랑 되게 비교가 돼서 그럼 뭔가 사우디가 중국과 이 맞손을 할 무언가 조짐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브릭스에 가입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시진핑 주석이 제안했던 게 중국의 그 1대1로 정책 하고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연계한 걸 해보자라는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뒤로 후속 조치가 이제 뭐 실무진에서 어떻게 내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제안이 만약에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면 뭐 우리 기업들한테 이게 환경적으로 봤었을 때 뭐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뭐 그런 부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손석우 경제평론가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비주워치의 박수익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K-팝 산업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제 CD 플레이어가 없는 학생들이 CD를 많이 삽니다. 예, 사실은 그 CD보다는 포토카드를 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포토카드도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까요? 그거 궁금해집니다. 직업의 세계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기자도 포토카드 혹시 사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예. 그 포토카드는 아니고 연예인들의 사진을 예. 그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대량으로 좀 생산해가지고 문방구에서 팔았던 맞아요. 기억하시죠? 책받침도 있었고요. 또 책받침도 그 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게 나왔었는데 저는 브로마이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승연 씨의 사진이 한 몇백 장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구나 이제 그런 추억들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 포토카드 앨범을 제작하는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네. 정확히 뭘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 포토카드가 뭐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그 10대 그리고 이제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대체 앨범입니다. 이 대체 앨범이라는 게 기존의 CD를 대체하는 이제 앨범의 여러 버전들 중에 하나인데 네. 그중 하나가 이제 포카 앨범이고요. 크기는 이제 손바닥 정도의 크기이고 조립을 하게 되면 작은 액자 형태로 뭐 책상이나 뭐 이런 테이블에 올려서 거치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QR 코드가 있는데 이 QR 코드를 앱에 접속을 하게 되면 뭐 신곡부터 가수의 사진, 동영상, 뭐 앨범을 구매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이 굉장히 프라이빗한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카 앨범 기획자는 이 앨범의 외형, 제가 말씀드린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앨범부터 디지털 컨텐츠까지 모두 기획하고 제작하는 역할입니다. 그냥 사진이 아니네요. 그냥 사진이 아니고 애플리케이션과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포토카드는 어떻게 하다가 탄생이 됐을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커졌을까요, 산업이? 이게 사실은 그 앨범의 역사를 보면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100년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었는데 예, 뭐 저희 어렸을 때 이 뭐 H.O.T나 잭스키스 이제 90년대 중반에 아이돌 문화가 생기면서 동시에 팬덤 문화가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디지팩이나 뭐 CD, 포토북이 생겨났고
팬들은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다량으로 좀 사기 시작하는 문화가 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네. 만약 이게 자신이 원하는 뭐 멤버의 디지팩이나 뭐 아이템이 나오지 않으면 보통 이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팬들끼리 바꾸는 문화도 좀 생겨났지만 이게 대부분 다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이 환경 문제가 이슈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안이 된 아이템이 포카 앨범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 기자님이 만난 사람은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어떤 가수, 어떤 그 포카를 만들었습니까? 포토카드. 마마무 아시죠? 아, 그럼요. 마마무의 이제 메인 보컬인 휘인 씨의 앨범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자 아이들 그리고 이제 혹시 플레이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레이브는 솔직히 잘 모르고요. 예, 네. 여자 아이들은 참 좋아합니다. 플레이브를 이제 아셔야 될 텐데 이 버추얼 아이돌 그룹입니다. 아, 버추얼이요? 네. 아, 가상 인물이? 가상의 아이돌 그룹인데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이 앨범을 기획 제작을 했고 한 1년 6개월 동안 43개 팀의 앨범을 제작을 했습니다. 뭐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판매한 앨범이 대략 한 170만 장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돌만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트롯 시장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 OST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프로젝트를 몇 개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분이 그 트롯계 아이돌이죠. 장민호 씨의 포카 네. 앨범도 최근에 진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트로트 스타들의 포토카드도 인기가 많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게 될까요? 그냥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건지 그리 간단하진 않겠죠? 그렇죠. 우선 이제 소속사와 사전 미팅을 통해서 이번 앨범 컨셉은 어떻다라는 걸 이제 기획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이 이제 포카 앨범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소속사에 이 제안서 쓰기가 굉장히 바빴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거 만드는 팀인데 당신네 회사의 소속 가수를 뭐 이런 앨범 포카 앨범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이제 제안서를 쓰는 게 굉장히 일이었는데 지금은 유명해져서 뭐 제안서 쓰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이 기획회의가 끝나면 이 팀에서 가수의 팬덤을 분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는 국내도 활동을 하지만 이 해외에서 활동 그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뭐 활동하는 국가 그리고 팬들의 나이, 성향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앨범의 형태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앨범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뭐 비하인드 이미지, 아티스트, 손글씨나 뭐 새해 인사 뭐 이런 컨텐츠들이 되겠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요즘 뭐 웬만한 아이돌 그룹에 한두 명 있는 그룹도 없고 그렇죠. 적어도 4-5명, 많게는 10명, 막 20명 넘는 그룹도 있거든요. 다 어떻게 이거 만듭니까? 보통은 멤버가 뭐 5명인 그룹이다라고 하면 전체 앨범을 하나 찍습니다. 네. 전체 멤버가 5명인 일단 그 단체 멤버가. 사진. 그렇죠. 네. 단체 사진이라고 하니까 단체 사진의 앨범을 몇 장을 찍고 그리고 이제 개별 멤버대로 앨범을 제작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또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여기 멤버가 예를 들어서 뭐 15명이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돌, 그 특정 인물 멤버가. 이 포카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내가 산 CD에는 포함이 안 돼 있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기획 단계 때부터 몇 개의 버전을 만들지도 정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했었죠. 왜냐하면 이 카드가 포장이 돼 있고 이 랜덤 발송이 되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어떤 멤버의 포카 앨범이 나한테 올 줄 모른다. 뭐 이게 좀 그 불만인 경우도 있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멤버의 포카 앨범이 아닌 경우에는 서로 교환하는 문화도 생기곤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전체 앨범 그리고 예를 들어 한 5,000장 정도 찍는다고 하면 전체 멤버 그리고 개별 멤버는 이 소속사에서 주는 대로 그 수량을 정해서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연예기획사에서 이번 앨범에 홍길동은 몇 개 CD에 넣고 네. 이대호 거는 몇 개만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거예요. 보면 뭐 인기 있는 멤버를 소량으로 해서 찍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멤버의 사진을 갖기 위해서 앨범을 더 사도록 유도를 하는 거네요. 야, 이것도 참 대단한 상술입니다. 대단한 상술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포토카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연예인이나 이 아이돌
좋아하면 훨씬 일할 때도 유리하겠네요. 아무래도 뭐 도움이 좀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관심이나 뭐 이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업계 분위기상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냥 노동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좋아하면 이제 성공한 덕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분은 이 영상 디자인을 전공했었는데 네. 이 부분도 도움이 좀 됐었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아티스트의 매력을 이 앨범 속 그리고 디지털 앨범 앱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감각도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 직업의 장단점이나 근무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좁아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업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이 동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만난 분은 장점으로 꼽았고요. 특히 이제 K-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팀에서 만든 포카 앨범이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짜릿한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엄청나게 보람이 있겠네요. 이 시장 직업 전망은 앞으로도 유망할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카 앨범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프로젝트 계약이 계속 밀려드는 상황이고 올 상반기까지는 일정이 다 잡혀서 뭐 상반기에는 추가로 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이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 OST나 뭐 트롯 시장이나 뭐 예능 굿즈 이 시장까지 확장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언젠간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도 이제 포토카드를 만들어 달라라는 이제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노래를 하셔야죠. 한경 자본주의 강홍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트로트는 잘 못해가지고. 자, 근데 2부에서는요.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유영만 교수님과 함께 2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잠시 뉴스 듣고요. 저희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